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작게 신혼집을 차린 30대 초반 권혜주라고 해요. 여러분, 흔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잖아요. 그 말처럼 저는 부모님 판박이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순둥이 남편,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순하고 다들 천사표일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결혼하고 나니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각오하지도 않았던 자갈밭을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번 풀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독특하게 컸어요. 부모님이 제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절대 남한테 얕보이지 마라. 이게 거의 가언처럼 굳어진 거예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요. 제가 늦둥이의 외동딸이었거든요. 늦둥이 외동딸이라고 하면 보통은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유 울 거면 집에 들어와서 울어라. 남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엄청 강하게 키우셨거든요. 어떻게 마흔 되어 낳은 딸한테 그러실 수가 있죠? 인생 2번 사신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막 나쁘진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손이 형제도 없는데 딸이니까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라도 당할까 봐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애들 싸움에도 지지 않으려 드는 여장부 스타일로 자랐죠 뭐. 그러다 보니 어릴 땐 괜히 저한테 시비 거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저한테 너무 까칠하다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야, 난 까칠한 게 아니라 똑 부러진 거야. 말은 바로 하자. 그래, 맨날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어떠냐 하면서 너 대장처럼 굴잖아. 너 혼자 튀려고 한다고. 튀는 게 뭐 어때서?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너가 잘했으면 내가 그랬겠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말발로 애들을 찍어 눌렀던 거예요. 물론 싫어하는 애들보다 저를 좋아하는 애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 성격 덕에 학창 시절엔 늘 반장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반에서 싸움 나면 중재하는 것도 저, 선생님이 부탁하는 심부름도 저.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남들이 우왕좌왕할 때 제가 나서서 분위기가 정리되는 게 보였거든요. 솔직히 저도 으쓱하니까 귀찮아도 계속했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전교 부회장까지 됐습니다. 그때도 친구들이 뭐 할 때도 꼭 저랑 하고 싶어 하고 선생님들도 너 없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뭐 그냥 기분 좋으라고 과장해서 말하신 것도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난 원래 리더십이 좋구나 싶었던 거죠. 대학 가서도 똑같았습니다. 학생회에 들어가서 축제 준비, 행사 진행, 후배 관리까지 줄줄이 맡았거든요. 하루에도 전화 수십 통, 회의 몇 시간씩 바쁘기는 했는데 희한하게 저는 그게 힘들다기보다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나서면 사람들이 따라주고 또 인정해주는 맛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교수님들 눈에도 잘 띄었던 모양이에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지도 교수님이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혜주야,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뒀다. 괜찮은 학생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해서 바로 네 생각이 나서 말이야. 한번 확인해봐라. 와, 그러고 소개시켜주신 회사를 봤는데요. 제 원래 스펙만으로는 불안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덥석 기회를 잡았죠. 그렇다고 막 가망 없는 정도는 아니었던 데다가 교수님이 밀어주니 일사천리로 취업까지 됐습니다. 수준 높은 회사에 복지 좋고 연봉 괜찮은 자리였으니 제 입장에서는 대박이었던 거죠. 근데요, 회사라는 게 또 세상만사 축소판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번듯했지만 들어가자마자 느낀 건 와, 다들 나이를 똥꼬로 먹었구나. 혹시 식사 중이셨다면 죄송해요. 이 말만큼 딱 맞는 말이 없어서요. 그런데 아무튼 사람이 문제였어요. 제일 안 맞았던 게 바로 사내 정치질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단순히 좀 더 친한 동료 있고 상사 있고 이런 정도인 줄 알았죠. 어딜 가든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굴 편들면 저쪽이랑은 절교 수준, 심지어 구내식당 자리도 나뉘어 앉고
밥 드는 줄조차 따로 서는 겁니다.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는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대리님, 저기 자리 비었는데 저기 앉을까요? 아, 거기 앉으면 안 돼. 저기 팀이랑 우리랑 사이 안 좋아. 그래요? 근데 다른 데는 자리가 없는데. 지연 씨는 신입이라서 몰라서 그래. 얼른 다른 자리 찾아봐. 지나가는 직원들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여기가 무슨 중학교냐 뭐냐? 이러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일상이라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뒷담화에 파벌 싸움에 사람 평가하는 말이 꼬리를 물고 돌았어요. 근데 그냥 사이 안 좋아서 자기들끼리 편먹는 거면 귀여운 축이었어요. 어느 날은 복사기 앞에서 대놓고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야, 들었냐? 정 팀장 이번에 실수한 거 다 남 탓 돌렸다던데? 그거 나도 들었어. 그래서 눈밖에 난 거라며? 그거를 일부러 야근하면서 간절한 척 오지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줄 몰랐잖아.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모른 척 하자고.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직접 본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확신이 차 있지 싶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라는 게 꼭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물고 뜯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마침 타깃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훗날 제 남편이 되는 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했는데 남자치고는 키도 크지 않았고 체격도 왜소한 편이었어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모습으로 다니니까 뭐 일은 제대로 하나 싶을 정도로 얼핏 보면 소심해 보였는데 의외로 맡은 일은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사가 맡기면 밤새워서라도 결과물을 맞춰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윗사람들 눈에는 괜찮게 보였는데 문제는 동료들이었어요. 질투와 시기가 섞여서 괜히 꼬투리를 잡은 거였죠. 윤 주임님은 눈치가 없으셔? 혼자 그렇게 다 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 그니까 남들 칼퇴근할 때 혼자 꼬박꼬박 야근 찍고 가시더라. 부장님이 어제도 오늘은 칼퇴하자고 말했는데 혼자 안 가더라니까. 헐, 완전 쑥맥 같은데 여우 같은 분이었잖아. 짜증나. 저렇게 안 하면 비교당해서 업무평가 낮게 나온다고. 저는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뒤집어졌어요. 일 잘하면 되지 뭘 더 바라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저한테 사내 메일이 와 있었거든요. 보니까 어제 야근했던 남편이 업무 파일을 보낸 거였어요. 제 확인이 필요한 게 있는데 다음 주에 연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미리 처리한 거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열받는 거 있죠. 남편이 소심하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동네 북이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착한 사람 괴롭히는 꼴도 못 보거든요. 그러니 결국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제가 나서버렸습니다. 술 들어가니까 입술이 풀리는 건 어디나 똑같긴 하대요. 고기 굽는 냄새에 소주잔이 오가는 자리에서 또 남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레파토리도 똑같았어요.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야근쇼 했다. 다들 사무실에서 나가는 거 보고 바로 퇴근하는 거다 하면서 직접 보지도 않고 일명 카더라만 무수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술이 돌아서 그 순간 못 참고 딱 일어나 말한 거예요. 잠깐만요. 임주임님, 지금 말씀하신 거 증거 있으세요? 직접 보신 거라도 있으세요? 혜주 씨는 무슨 증거까지 찾아요? 다들 아는 사실인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 윤주임님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데 저는 그런 분처럼 안 보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 들었다더라 말고 직접 본 걸로 얘기해 보세요. 없으면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입이 싹 닫히더군요. 다들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에고 혜주씨 무섭네 하면서 괜히 화제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신입이라 오지랖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제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저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 더 답답한 사람이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말도 잘 안 섞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 슬슬 대화가 늘어났어요.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먼저 수고했어요. 조그마한 목소리로 인사도 건네는 게 소동물 길들인 느낌이 들어서 좀 귀엽더라고요. 저보다 선임이고 연상 남잔데 이런 생각하는 것도 예의가 없긴 하지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 사실 혜주 씨가 전부터 부러웠습니다. 할 말 다 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오히려 멋지다고 해주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그냥 성격이 그런 거지. 오히려 그럴 때마다 손해볼 때도 많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묘하게 이 사람 옆에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어요. 그냥 동료라면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보호 본능 같은 게 발동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들이박았죠. 그럼 윤주임님,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제가 주임님 편 들어줄 테니까. 네? 혜주 씨가 저랑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랑요? 저 같은 사람은 또 뭐예요? 서로 부족한 거 메꿔주면 되는 거죠. 우선 그런 자기 비하적인 말도 금지해요.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 연애였습니다. 사내 연애라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제 성격상 딱히 숨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려지고 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남편을 건드리는 사람도 뜬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제가 남편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패막이가 됐던 거죠. 우리는 3년을 만났고 마침내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30을 막 넘긴 나이였으니까 타이밍도 딱 맞았죠. 결혼 준비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식장부터 신혼집까지 챙길 게 산더미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는 걸 유난히 꺼리는 것 같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인사드리러 갔을 땐 또 딱히 이상한 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진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버님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잘못됐구나 느꼈던 건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였어요. 결혼 준비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가 양쪽 집에서 조금씩 도움받고 그걸 합쳐서 진행하는 거. 저도 당연히 그렇게 굴러갈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나서서 예식장부터 잡고 혼수며 가전제품까지 이건 우리가 해줄게 저건 네가 알아봐라 하면서 도와주셨거든요. 덕분에 정신없으면서도 든든했죠. 근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와 진짜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댁 쪽에서는 지원이 단 1원도 없었던 겁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얼마나 보태줬는지 다 알면서도요. 저는 처음엔 장난이라도 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설마 아무것도 안 해주겠어? 형식상이라도 보태주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 설마가 진짜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슬쩍 얘기하며 눈치 줘도 그래 그래 수고 많다 하고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딱 잘라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능구렁이처럼 계속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 태도였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남편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자기 결혼인데? 자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적어도 시어머니께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죠. 규현 씨, 아니 혹시 어머님한테 어릴 때부터 뭐 엄청 큰 도움이라도 받았어? 그래서 지금도 면목 없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거라면 나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잖아요. 만약 내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은 걸 받고 자랐으면 지원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좀 못할 것 같긴 해서요. 안 그래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 기묘한 버티기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엄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미안해. 사정요? 그 말 듣는데요. 혈압이 쭉 올라가는 거 있죠. 사정이 안 좋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건물 관리하시면서 세입자들한테 월세 꼬박꼬박 받는 거,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규현 씨, 내가 어머님 세입자들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거 다 아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근데 좀 아니지 않아? 우리 집에서는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머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규현 씨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더 물고 늘어지자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결국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엄마가 형한테만 매달렸어. 뭐든 형이 먼저였고 나는 늘 뒷전이었거든. 남편은 그렇게 시작하더니 아주버님 얘기를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형이 놀다가 성적을 망쳐도 괜찮다,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돌아왔고, 남편이 반에서 2등을 하면 너는 1등도 못하니? 라면서 면박을 줬다네요. 가족여행도 형만 데리고 다녔어. 나는 집에 두고 너는 집 잘 지켜라 이랬거든. 초등학생한테 집 지키라니 이게 말이 돼?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차별이었던 거야.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쓰라리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 나이에 집 지키라는 말 들었으면요. 문짝 부술고라도 따라갔을 텐데 남편은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지냈다니. 형이 공무원 시험 붙고 난 뒤로는 더 심해졌어. 나라에서 월급 받는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나는 그냥 회사원이니까 그게 또 비교가 돼서. 나도 이 상황이 이상한 건 아는데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아서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네.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미안해. 여기까지 듣고 저는 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올랐죠. 남편이 담담하게 내뱉는 목소리가 저는 그게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번에 그려지더라고요. 남편 입에서 집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제 속은 이미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어머니 앞에서 찍소리 하나 못하는 거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지. 이 집은 내가 여시처럼 굴어야 되는 집이구나 하고 결심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가면 싸움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태연한 얼굴로 갔죠. 마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며느리 후보예요. 이런 얼굴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이미 작정한 상태였죠. 오늘은 어머님이 어디까지 버티시는지 내가 끝까지 떠봐야겠다. 어머님, 요즘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보태줄 수 있는 건 다 보태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겉으론 이렇게 돌려 말했는데 속으론 이미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하더니 눈을 옆으로 흘기더라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남편을 째려보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지금 저한테는 살짝 내숭 떨고 계시니까 대놓고 뭐라고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는 지금 이 정도 보태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는 아직 받은 게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혼은 쌍방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만 100을 내고 어머님께서 무임승차하시는 모양새는 또 남들 보기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그럼 예식장부터 식순까지 전부 저희 마음대로 해도 괜찮지 않냐고 하시던데 그건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를 획 돌아보시는데 시어머니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약간 화가 나셨나 보더라고요. 눈매가 얇아지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기싸움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웃는 낯을 유지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그건 또 안 되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 데서나 예식을 하니? 호텔에서 해야지.
결국 시어머니가 먼저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건물 관리하면서 세 받고 사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텐 돈 많고 여유 있는 언니라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체면치레 하느라 상견례 자리에서도 호텔 예시간이면 안 된다고 목청껏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던 터라 제가 딱 푸른 미끼에 스스로 목을 걸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서 3천만 원을 뱉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됐다 싶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를 만만히 보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웃긴 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제 길을 꺾어보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하신 겁니다.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니 결혼식 치른 지 며칠이 지났는데 인사도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며느리가 됐는데 뭐 잘 보이려는 노력도 없니? 집에 와서 절이라도 하고 어른들 앞에 선물도 딱 내놔야 정상 아니야. 아유 요즘 애들은 어쩜 이렇게 기분이 없어.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마자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어디 예식 끝나고 첫인사 오는 며느리가 한복도 안 입고 오니? 남들이 보면 다 뭐라 그러겠니? 그 집 며느리는 제멋대로구나. 시댁을 우습게 보는구나 하고 수군거릴 거 아니야? 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 그 말 듣는데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어서 파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세미 정장 차려입고 갔는데도 그걸 꼬투리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고 또 제가 가만히 있어요? 살살 웃는 낯으로 할 말은 다 했죠. 어머님, 저 여행 다녀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찾아온 건데 섭섭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님 MG 같으시다고 막 칭찬하고 다녔는데 2020년대에 시댁 첫인사는 꼭 한복 입고 와야 한다뇨. 에이그.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셔선 예의 없다 어쩐다 막 말은 많이 하셨는데 그 뒤로 내가 젊게 살긴 하지 하고 신경 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행사, 제사, 친척 모임까지 줄줄이 목록처럼 읊으시면서 다 참석해야 한다고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해야 한다. 큰집 제사도 있고 친척 모임도 있거든. 너가 앞으로 알아서 챙겨야 해. 네, 어머님. 겉으로는 아주 싹싹하게 대답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날 이겨먹으려는 게 눈에 훤히 보여서 진짜 기혈지경이었어요. 어른이 이러고 싶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시집살이의 시작인가 싶기도 했지만요. 저는 성격상 절대로 마음에 뭘 담아두고 질질 끌고 가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해드렸던 것만 봐도 아시겠죠. 속으로 삼키는 그런 걸 못해요.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어먹으려면 언제나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잘라 말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억지를 부리면 그냥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월급 주나요? 가릴 거 없죠. 그게 오죽했는지 신혼 초반엔 전화만 잡으면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아니 며느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어른이 말하는데 고분고분 따르는 법이 없어. 따르는 법이 내가 하라는 게 그리 벅찬 일도 아니고 다 집안 돌아가라고 하는 말인데 왜 꼭 토를 달고 못하겠다고만 하니? 며느리가 어른 말 좀 따른다고 어디 덧나? 내가 너더러 목숨 걸라 했어?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제가 듣죠. 제가 어머님 말에 무조건 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합당한 말이냐고요. 재수 씨, 어머니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재수 씨가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른 공경한다 생각하고 조금만 양보해도 되잖아. 아주버님,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는데요. 도가 지나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양보도 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규현 씨만 두 분 대신해서 돈을 50이나 더 보내야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막말로 그런 양보는 형님이신 아주버님이 해주셔야죠.
그런데 특히 시어머니가요. 저랑 말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괜히 만만한 남편을 잡돌이 한다는 거예요. 규현아, 네가 마누라한테 말 좀 해라. 이런 식으로요. 왜냐 남편은 고분고분하잖아요. 찍소리도 못하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고개 숙이는 타입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선 저랑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편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면 가만히 있나요? 어머님, 규현 씨한테 뭐라 괜히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건 저랑 직접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늘어지세요? 아니, 며느리가 왜 이렇게 세냐? 어? 내가 내 아들한테 뭐라 말도 못해? 어머님 아들이긴 하지만 제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저희 남편이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제가 못 참아요. 뭐? 스트레스? 규현아, 네가 말해봐라. 아예 엄마랑 말하는 게 스트레스야? 어? 어머님, 지금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판은 또 저랑 시어머니 싸움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남편 편을 안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평생 차별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자기 가정 꾸렸는데도 어머니 그늘에서 치이는 건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께도 가볍게 흘렸습니다. 규현 씨가 어릴 때부터 아주버님이랑 비교만 당하면서 자라서 많이 힘들었다네요. 그냥 무심하게 던진 얘기였는데 우리 집 반응은 달랐어요. 아이고,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럼 우리 집 아들 하시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들. 그래 그래. 윤서방이 고생이 많았겠어. 아이 집에 올 때마다 뭐 좀 챙겨줘야겠구먼.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지 않어.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남편 대접이 좀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못해준 건 아니었지만 여태까진 그래도 딸 가진 부모 마음으로 저를 더 많이 챙겨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는 맛있는 반찬은 남편 앞에 놓고 고기라도 있으면 먼저 먹으라면서 권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윤서방이 아니라 규현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남편도 그게 고마웠는지 우리 집에만 오면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같이 TV 보면서 웃는 모습도 늘었고 대화에 대해 목소리 톤도 달라졌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집이라도 남편의 버팀목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조금씩 평온해지는가 싶더니 어느 날 레전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날도 평일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근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서 보니까 발신인이 시어머니더라고요. 업무 시간인 거 뻔히 아실 텐데 왜 전화를 하셨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거절을 눌렀습니다. 거절 누르면 일하는 중인 줄 알고 문자라도 남기시겠거니 생각해서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절을 누르면 바로 다시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면 또다시 걸고. 아유 세상에, 그렇게 전화를 몇 번을 거는지요. 5번, 6번을 넘어가니 주변 눈치가 느껴지더라고요. 상사도 신경 쓰이고 동료들도 고개를 돌려보는데 민망하잖아요. 이건 그냥 일부러 엿먹이려는 거 아니야? 싶었습니다. 결국 15통쯤 쏟아졌을 때 더는 못 버티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목소리에 신경질이 묻어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저 지금 근무 중인데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제 예상외로 다급했어요. 저도 헉 하고 싶었죠. 중요한 일이었나 보다 싶어서요. 혜주야, 퇴근하고 시간이 있니? 어머님,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네, 저 퇴근 후에 시간 괜찮아요. 내가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퇴근하고 기다려라. 규현이는 먼저 보내고 우리 둘이서만 좀 보자. 그리고는 제 대답을 들을 틈도 주지 않고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엥? 그 순간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뭔가 다급해 보이긴 했는데 결국 굳이 전화로 할 용건은 아니었잖아요. 이럴 거면 그냥 문자로 남기면 되는데 이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미친 사람처럼 15번이나 걸어댔다고?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고 근처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나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왜 급하면 얼굴에 티가 나잖아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오늘 할 이야기가 나한테도 좋은 얘기는 아니겠구나 싶어서 제 발걸음이 괜히 더 무거워졌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그 손이 생각보다 세게 움켜쥐는 바람에 순간 움찔했죠. 애원하려는 사람치고는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 마디가 와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너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니? 아이 그것보다 너 연봉은 얼마야? 은행에서 연끌하면 대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어? 와,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알려줘야 하지? 대출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저보고 대출 받으라는 거잖아요.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면서 할 말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저는 그 순간에도 혹시나 싶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마 집안에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고 병원비가 급하다든가 갑자기 어디가 크게 잘못됐다든가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 마음 한쪽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히 조마조마했지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자 그 뒤에 스스로 조급해하던 시어머니가 이어서 한 말이 더 압권이더라고요. 아유 내가 세입자 전세금 3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그 전세금이 없어서 급하게 준비를 해야 하거든. 그래서 네가 대출 받아서 돈 좀 빌려다 줘라. 3억만 좀 빌려오면 된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세입자 전세금이라는 건 집주인이 당연히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그걸 며느리더러 대신 빌려오라고요? 어머님 아니 그 전세금은 원래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다 쓰신 거예요? 아이 그거는 네 알 바 아니고 내일 중으로 은행 가서 대출이나 받아와. 와 여기서 제 속에서 웃음이 비죽 새어나왔습니다.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었냐고요. 왜 명령을 하는 태도죠? 3억이 그리고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이 3억을 연끌해서 대출 받을 정도면 아유 진짜 연봉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제 연봉으로는 택도 없기도 하지만 이럴 때만 우리 도움을 받으려는 게 괘씸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면서 살짝 비꼬든 말을 던졌어요. 아, 어머님, 공무원이신 아주버님께 부탁하시면 되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월급 꼬박꼬박 받으시는 분인데 저보다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으실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싹 굳는 거 있죠? 아까까지만 해도 다급하게 매달리는 듯 보였는데 그 순간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바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년이 미쳤나? 어디 우리 잘난 큰아들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시켜? 우리 아들 앞길 막으려고 너 환장했냐? 그 순간 저는 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 앞길을 막으려고 환장했냐고요? 그럼 제 앞길은 막혀도 괜찮다는 말이냐고요? 아, 상황이 너무 뻔뻔해서 허탈하다 못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 가리는 것도 웃기고 이딴 식으로 말해도 제가 돈을 구해다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아유 진짜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 아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본 시어머니가 더 약이 올라서 아주 펄펄 뛰었어요. 아, 얘가 실성을 했나? 어디서 미친 사람처럼 웃어 웃기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조금 웃겨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돈, 그거 제가 내일까지는 어렵고 이번 주 내로 구해올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풀리더니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진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그럼 너만 믿고 나 마음 좀 놓고 있으마. 겉으로는 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냉소가 퍼졌죠. 어쩜 이렇게 순진하실까요? 그게 본인 인생 지옥의 서막이라는 건 까맣게 모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카페에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잡고 돌아온 지 며칠 뒤였어요. 근데 그러고 저를 가만히 두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재촉 전화가 쏟아지는 겁니다. 아이 돈은 빌렸냐? 지금쯤이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은행에서는 뭐래? 아니 너는 애가 처리가 왜 이렇게 느려? 아니 돈 빌리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쯤 되면 뻔뻔함을 넘어서 번데기다 번데기 하고 욕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또 겉으로는 침착하게 받아줬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다 마련됐으니까 어머님 댁 근처 카페에서 뵈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저는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옆에 또 누가 있었게요? 바로 시어머니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세입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 셋을 본 순간 그 얼굴이 어떻게 됐게요? 네, 그냥 사색, 말 그대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세입자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시어머니의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사실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건물, 시어머니 재산처럼 보이지만 그 건물을 마련할 때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요, 남편 돈이었어요. 남편은 20대 초반부터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별별 일들을 다 했대요. 남들이 놀라이에 알바, 계약직, 파트타임 닥치는 대로 뛰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결국 다 어디로 갔느냐? 다 시어머니랑 아주버님한테 간 거죠. 아주버님 공무원 학원도 다 저희 남편 덕분에 다녀서 간신히 구급 공무원 턱걸이 했잖아요. 지금 나랏밥 먹고 있는 그 자리, 사실상 그 철밥통 자리도 남편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서 뜯어낸 돈을 자기 재산에 보태서 건물을 샀대요. 말이 보탠 거지. 시어머니 돈은 5% 정도고 남편 돈이 거의 95%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 사실상 남편 건물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건물 산 다음에 세입자 관리가 귀찮다고 잡일도 남편 보고 처리하라며 그 장부를 통째로 남편한테 던져버렸던 거예요. 금지오겹 키운 큰아들한테는 그런 거 시키고 싶지 않았겠지요. 아유, 난 바쁘니까 혹시라도 월세 밀리면 네가 좀 챙겨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왜냐? 평생 남편을 무시하고 개똥보다 못하게 본 사람이었던 데다가 세입자들을 귀찮은 거 취급한 사람인데 머릿속에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규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번 맡으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니까 세입자 연락처 하나하나 다 기록해두고 월세 안 들어오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온 겁니다. 몇 년을 한결같이요. 아마 그 덕에 트러블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더 기억을 못했겠죠. 자기 딴엔 매달 꼬박꼬박 월세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때 알았던 거라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날 회사 앞까지 찾아와선 남편 두고 혼자 와라 라고 신신당부하며 불러냈던 거겠죠.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전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나 불러내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들으면 깜짝 놀랄걸? 엄마 하는 말이 항상 놀랍긴 하지. 이번엔 또 뭐라고 하셨길래? 세입자 전세금 3억을 못 돌려준다고 나한테 대출 받아서 메우라던데? 근데 그거 사실상 당신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머님이 당신 몰래 만나자고 했나 봐.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고개만 끄덕이고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찍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빛은 활활 불타고 주먹은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핏줄이 다 서 있더라고요. 뭐라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3억을 달라고 해? 나도 모자라서 이제 내 와이프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신다 이거지. 저는 그 순간 놀랐습니다. 왜냐면 맨날 순둥이처럼 굴던 남편이 그날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제가 진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놀람과 동시에 왠지 모를 감동이 있던 건 왜일까요? 제 평생 누가 화내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을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 뭐예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함께 장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그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요.
장부를 하나하나 넘겨봤는데 대부분은 문제없이 다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명,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재계약 얘기가 없고 아직 반환 처리가 안 된 계약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보증금도 딱 3억,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 세입자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이었어요. 아유, 어떻게 3억이라는 거금을 전세로 들어왔나 싶었는데 당연히 부모님 지원에 대출을 끼고 들어온 거였죠. 그러니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을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랑 남편은 바로 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다 설명했죠. 처음엔 잘 못 믿는 눈치였어요. 설마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줘요? 이런 반응이었는데 저희가 장부내역까지 얘기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면 위험해요. 전세금 미반환 소송이라는 게 있으니까 바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 대출도 있고 부모님께서 저 전세 사기 당했다는 거 하시면 진짜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저 어떻게 해야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목소리만 들어도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확실한 카드였어요. 학생이 소송을 걸어야만 시어머니를 코너로 몰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저희가 변호사까지 소개해줬고 며칠 안 돼서 상담까지 다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학생도 저희에게 감사하다며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씩 웃었죠. 그 다음은 시어머니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자리만 남았었거든요.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랑 저희 남편 규현 씨 그리고 제가 그 학생까지 불러내서 셋이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어머님,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 학생은 이미 변호사 상담도 마쳤고 소송도 준비 들어갔어요. 만약 전세금 미반환 소송이 걸리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톤을 바꾸더니 어르고 달래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얘들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그냥 대화로 잘 풀 수도 있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니? 경매에 넘어가면 우리 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너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래. 어? 시어머니는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변호사랑 상담하고 선임한 서류까지 꺼내놨습니다. 그걸 딱 보여주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숨은 가빠지고 손은 떨리고 결국 학생 손을 덥석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학생, 내가 일주일 내로 3억을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다오. 그 꼴을 보는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는 거면 짐작하셨겠죠. 그게 가능했어도 그럼 왜 나한테 대출을 받으라고 했는지 문제고, 불가능하더라도 그럼 그 3억은 어디다 쓴 건지 문제인데 이제 와서 애원이라뇨. 어머님,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세입자 전세금은 손대면 안 되는 돈인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냐고요. 정말 일주일 내로 구할 수 있는 건 맞으셔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횡설수설했습니다. 그게 저기 사정이 있어서 이러면서 버벅대다가 결국 우물쭈물하면서 입을 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우리 모르게 사고를 친 게 있었던 거예요. 아주버님이 친구 따라 코인에 손댔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거예요. 원금 보장된다, 대박난다 이런 소리만 듣고 덥석 물었다가 선물에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주버님은 오징어인지 문어인지 하는 그 게임도 안 봤대요. 미쳤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물에 손을 대냐고요. 시어머니 통장 잔고만 믿고 빚내서 투자하다가 결국 구멍을 낸 거죠. 그냥 헛웃음만 나왔어요. 아니 공무원이면 성실히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 왜 그걸 못 참고 헛짓을 해요? 그리고 그걸 또 대신 막아주겠다고 남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보증금을 쓴다고요? 진짜 이 정도면 그냥 큰아들 바보가 아니라 큰아들 병신이라는 말이 딱 맞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딱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기로요. 아유, 이유야 많지만 제일 큰 건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뻔히 잘못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선처해달라 흡수만 늘어놓는 그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그 악어의 눈물? 저한텐 단 1g도 안 먹혔어요. 그래서 세입자 학생에게도 말했죠. 그냥 소송 진행하세요. 저희도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그렇게 조언한 건 사실 학생을 위해서도 그게 맞았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의 신용등급 상태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3억은 절대 못 뽑아내거든요. 저희가 이미 은행 쪽 사정을 알아봤어요. 결국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그냥 경매로 넘기고 낙찰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거, 그게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 참 간사한 게 저도 잠깐은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래도 그 건물 남편 돈이 95%나 들어갔다는데 경매로 날려버리는 거 너무 아깝지 않나? 진짜 속마음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남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아까운데 우리 남편은 어떻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빚내더라도 경매 넘어가는 거 다시 가져오는 게 맞나 싶기도 해서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그 건물 사실상 당신 피땀으로 세운 거잖아. 20살도 안 돼서 알바 뛰고 월급 모으고 그렇게 모은 돈이 다 들어간 건데 이대로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 어머님 빚 메우는 데만 쓰이고 당신 몫은 하나도 못 건지는 거야. 그 너무 억울하지 않아? 우리가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출이라도 끼면 일단 건물은 살리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잖아. 근데 그 말을 듣던 남편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 혜주야, 이제 미련 가질 이유 없는 것 같아. 그 건물은 내 피땀 흘린 돈으로 산 게 맞긴 하지만 샀던 그 순간부터 내 건물이 아니었어. 엄마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나를 누르던 도구였을 뿐이야. 나 오히려 그 짐 잘라내서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더는 아까워하지 말자. 내가 더 열심히 벌 테니까 우리 힘으로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아주 꼭꼭 씹어뱉듯이 말하던 진심 어린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솔직히 저는 늘 제가 남편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평생 눌려 살아왔으니까 제가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는 내가 이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구나 하고요. 전 그동안 남편은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단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확 놓이고 미련도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 상황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세입자 학생은 정식으로 소송을 접수했고 법원 절차도 공정하게 굴러갔어요. 시어머니는 막판까지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댔어요. 얘들아, 제발, 이 엄마가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희가 손만 잡아주면 이 상황 다 수습할 수 있다. 건물 명의도 공동 명의로 바꿔줄게. 네 이름도 넣어줄 테니까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칼을 겨누면 안 되잖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엄마 믿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마지막까지 어이없죠. 명의를 넘길 테니 소송만 도와달라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참, 그 와중에도 자기 몫은 챙기겠다니 결국 시어머니가 관리하던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금은 그대로 학생에게 지급됐고 저희는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랑 남편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압권은 아주버님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개털된 걸 알자마자 그 사람은 단 1초의 미련도 없이 짐 싸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허탈하게 웃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큰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아주버님은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나간 거예요. 솔직히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붙잡고 있던 건 결국 허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된 큰아들만 붙잡으면 든든할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도 큰아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남편은 평생 찬밥 신세로 살았는데도 그래도 부모라고 존중은 해줬는데 근데 아주버님은요. 부모가 빚도 다 메워주고 공무원 자리도 사실상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 닭달에서 뒷바라지하게 만들어준 건데 정작 그 덕 좀 보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잖아요. 흔해도 모르지 책임감도 없지. 아주버님은 어디 가서 살든 그냥 평생 남의 호의에 기대 살다가 개털될 인간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구나 싶었어요. 남편 괴롭히면서 큰아들만 챙긴 업보가 결국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선 배신이라 뼈 아팠겠죠. 하지만 저한텐 그냥 당연한 결과로밖에 안 보였어요. 안타깝지만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이잖아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은근슬쩍 매달리려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옆에 이제 아무도 없는데 너희라도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평소라면 제가 남편 앞을 딱 막아서고 시어머니를 호이호이 쫓아냈을 건데 이제는 남편이 나서서 번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도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껏 저희한테 하신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잊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도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살든 어디서 뭐하고 지내든 이제는 진짜 상관 안 했습니다.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발신자 이름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데 저랑 남편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는 저희대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랑도 연락을 끊고 살아서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니란 걸 시댁 식구들 덕분에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지금 저희는요. 세상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어릴 때 짓눌렸던 거 다 벗어던지고 자기만의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중이고요.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우리가 만든 이 평화로운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이제야 억울하게 살던 우리 남편의 지난 날들이 풀린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